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비롯해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나온 여러 이슈들과 그리고 데이터 자료들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 같은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트리거가 된 거는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여러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었는데요.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헤드라인 CPI인데요. 자, 보시면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이전치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예측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물가가 여전히 잡히지 않구나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 봤을 때도 이전치보다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지만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여전히 불안감을 시장에 주게 되었죠. 그래서 어제 미국 장기 국채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되고 자산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차트를 보셔도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지금 약간 주춤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하게 될지 하락을 할지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럼에도 지금 시장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예측치를 상회한 이유는요. 에너지와 식료품보다는요. 주거비의 상승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거비가 전달보다 0.6% 올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무려 7.2%나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에서 주거비의 어떤 하락세들이 빠르게 반영이 되어야지 물가가 잡힐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이전치를 하회를 했고 예측치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전월 대비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크게 요동치지 않은 이유가 이 근원 CPI는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생산자 물가지수와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CPI가 발표된 시점부터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이게 10년물인데요. 굉장히 크게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기 국채 금리인 2년물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크게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이어가니까 연준의 당국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긴축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한 행사를 앞두고 이 발언을 했는데 장기금리의 상승이 금융 환경을 일부 긴축을 시키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하나 달았는데요. 이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 회복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점을 상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연준 당국자들은 무언가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잡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다수의 전문가들이 잡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는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가 제시한 자료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M2 통화입니다. 이게 M2 통화를 우리말로는 광의 통화 이렇게 부르는데 뭐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금융 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이 통화량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들의 어떤 합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에서는 이거를 유동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2 통화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M2 통화가 증가하면은 경제에 좀 많은 돈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늘어나는 시점에 인플레이션도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상승 구간에서 18개월에서 21개월 가까이 지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2의 이동은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증가했던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건 이 구간에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이 구간
구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락폭 자체가 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많이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향후에 점점 더 잡혀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유동성이 다시 돌아오는 구간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게 만약에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이제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낼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표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어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20만 9천 건으로 지금 이전치와 동일했고 예측치를 하회를 하면서 여전히 고용이 견고하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연속으로 21만 건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고용은 요지부동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간 고용 부분이 크게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용이 이제 꺾여가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 주간 지표에서는 그런 시그널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주간 원유 재고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분쟁으로 어떤 유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지금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예측치보다도 훌쩍 더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고 유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지만 이전 수치들보다는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지금 유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시장에서 불안감은 조금 더 커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85%로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12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70%가 어제는 넘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지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연준의 주장대로 금리를 연내 1회 더 올리게 된다면 아마도 12월 달에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겠죠.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해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금 27K 아래 26.7K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2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무려 1.7%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지금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스팟성으로 소폭 상승한 코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하락의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금 50.96%, 51%를 목전에 둔 상황까지 다시 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세 차례 반감기를 거치는 동안에 거의 유사한 사이클들을 가지고 왔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중심이 되었던 지표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으로 지금까지 어떤 패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지난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던 기간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구간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들어온 구간들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인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홍색 구간과 대부분 지금 겹쳐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어떤 구간들을 보시면 어떤가요? 추세상으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상승하는 구간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사이클들이 돌아오려면은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기점들이 반감기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순서들도 이 온체인 지표상으로 명확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장표와 동일한 것들을 이제 약간의 지표만 바꾼 건데요.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것은 비트코인의 어떤 자본 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줬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알트코인들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흐름들로 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들이 명확하게 움직이게 될 때, 이 상승세들이 움직이게 될 때 대세장으로 가는 흐름들이 이어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런 바닥에 있는 구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아주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보이는데 이 자본순환들이 결국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체들의 분석도 동일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유동성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트레이더들 사이에는 비트코인 선호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지금 크냐면은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즉 도미넌스가 계속 확대되는 이유를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레이스케일 소송의 항소 기한이 지금 끝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SEC가 항소를 하지 않고 포기하게 되면은 시장의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을 봐도요. 비트코인 선물의 콘탱고 현상과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계약의 펀딩 비율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중기 이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들이 더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 가지 자료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공포 단계가 더 짙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지표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요. 26K에서 가장 뚜렷하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6.5K, 지금 가격대에 가까운 곳이죠. 여기서도 희미한 매수벽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바로 윗단으로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27K에서도 희미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K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뚜렷한 매도벽이 있고 그 윗단에서도 계속해서 촘촘하게 매도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 표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다른 고래들은 전반적으로 다 매물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다른 고래들에 비해서는 좀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요한 데이터와 뉴스 그리고 가격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카이코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9월에 비트코인 수익률이 나스닥을 능가했고 회복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위험자산 간의 60일 지금 상관관계 지수는 계속해서 좀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2022년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고 9월에는 거시 경제 어떤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면서 S&P 500이나 아니면 나스닥 100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시그널들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 코인당 실현된 평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저치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코인들이요. 지금 마지막으로 거래된 것이 현재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는 지금 이 시장이 균형 상태에 거의 도달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코인이 원래 비용 기준에 근접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 활성 투자자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대부분이 호들러이거나 아니면은 단기 투자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표에서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기 홀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년 미만으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이 단기 홀더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간격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오를 때,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좁아지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데 이거를 단기 보유자들은 외면을 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이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들을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매입을 하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촉발시킨다는 거죠. 이번에는 크립토 퀀트 기고자의 의견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커먼 체인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NUPL 지표인데요. 자, 이거를 어떤 집단 코호트별로 좀 구분을 해서 이거를 집계를 해봤는데 비트코인의 어떤 단기 보유자의 NUPL을 본 겁니다. 이게 지금 0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이 유통량 대비 자산의 어떤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UPL 지표가 0보다 크면 쇼터몰더들이 코인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한다는 뜻이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쇼터몰더들의 비트코인 매수 평균 단가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해서 NUPL이 다시 0 이상으로 넘어서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매도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자, 이렇게 양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뭐든지 어떤 변화의 터닝 포인트들이 발생을 할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다라는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SEC와 아크인베스트가 지금 현물 ETF 신청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수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수정 사항을 하나를 지금 비트코인 아카이브에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SEC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가 지금 부정적인 환경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어떤 채굴 과정들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걸 인정하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입니다. 제임스 세이파트 같은 경우는 SEC는 공개 규제 기관이고 이 신고자가 투자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DCG 산하의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출금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출금 재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네시스의 어떤 출금 중단은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좀 침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네시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대출 업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감소하고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상황들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매체들에서 이더리움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검증자 등록 소요 시간이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 진입을 기다리는 검증자 수가 600여 명으로 9만 6천 명이었던 6월 초 대비로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수치를 그냥 그대로 대비를 하면은 정말 급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새로운 검증인으로 등록하는데 최고 45일이 걸리던 게 5시간으로 감축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팔콘엑스 리서치의 책임자는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초기 열풍이 식으면서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떤 단기적인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나면은 이더리움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통 금융 중에서 비트코인의 가장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회사죠. 마스터카드가 CBDC 온체인 토큰화 솔루션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해당 솔루션은 CBDC를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한 뒤에 이걸 통해서 풍부한 결제 옵션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기업들은 이미 블록체인 속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호주의 CBDC 사용 사례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게 개발이 된 건데, 마스터카드 측은 CBDC 보유자가 이더리움 체인에서 토큰화한 CBDC를 통해서 NFT를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결국 지금 이 블록체인의 환경들은요, 전통 금융과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 추이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적인 가격 전망은 유투데이에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1시간봉, 1일봉, 주간봉으로 좀 분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별 차트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좀 지원 수준인 26.6K의 어떤 지지 구간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지켜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항방이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를 지금 1일봉으로 다시 확대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주요 수준에서는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추세상으로 굉장히 하락 추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덜 명확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아직까지 완전한 어떤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일봉으로 분석했을 때는 26.4K에서 26.8K 사이를 갖다 계속해서 좀 횡보하면서 이 구간에서 가격이 통합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주간 차트로 확대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레이더들이 지금 가장 가까운 지지선인 24.9K 영역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간봉 차트로 봤을 때는 24.9K까지 가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까지는 뭐 몇 주나 그 이상의 시간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26.7K 부근 이 지지 구간을 명확하게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요,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2년 이동평균선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 구간들을 지금 뚫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입 축적의 단계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위터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중 한 명입니다. 지금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반감기 시점까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삼각 수렴 패턴들이 형성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쏘기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서 지금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현재 가는 흐름들,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구간에 닿았을 때 지금 현재 이 삼각 패턴의 요 윗구간, 저항 구간에 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이 구간들이 존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15년에는 마이너스 25%를 기록을 했고 2019년 이 당시에는 마이너스 38%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닿은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좀 가격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요, 요 구간, 이 삼각불의 아랫부분까지 맞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요. 매트릭스 포트의 마커스 틸렌 같은 경우는 향후 4개월 동안에 비트코인이 300%가량 상승할 수 있다. 참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2019년을 돌이켜보면 연준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7개월간의 휴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325%가량 급등하는 극적인 랠리를 보여줬는데 본인들의 분석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7월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마무리하고 휴지 기간에 접어들면서 크게 상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콘의 의견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간스퀘어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저도 처음 들어보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가격 분석에서 지금까지 어떤 차트 패턴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가격 부분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뭐 향후에 이 지표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크립토콘은 과거의 이 패턴들을 가지고 지금 이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가격의 추이를 지금 확인을 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좀 더 상방에 닿았던 구간들이 있고 조금 더 낮았던 구간들도 지금 존재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적용했을 때 적게 상승하면은 89K, 많이 갔을 때는 135K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참고만 하시라고 마지막 장표는 넣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